상식과 지식 사이 몰라도 먹고 살지만 알면 뿌듯한 것들을 탐구하는 본격 지성인 되기 프로젝트. 부록처럼 가볍고 본책보다 재밌는 내 인생 별책 부록. 책보다 별책 부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마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순 엿장수 맘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맘대로 살고 싶은 엿장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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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다들 비 피해 없으신지 걱정입니다. 꿉꿉하게 습기와 함께. 이제 조금 그치는 지방도 있나 싶었는데 네. 오다 말다 계속 그러네. 한국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우리 청취자님들 곳곳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무사하신지 물이 셉니다. 묻고 싶습니다. 물 새요 어디? 벽에 외벽에서 어디? 벽지가 막 젖던데. 오, 음. 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튜디오는 괜찮아요? 40만 원 들여서 고쳤습니다. 40만 원 들여서. 아이고 40만 원 후원 부탁드립니다. 돈이 계속 들어요. 400원씩만 좀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봄엔 코로나 때문에 gat혀 있고 여름엔 장마 때문에 gat혀 있고. 아니 이거 장마 아닌 것 같아. 진짜 우기 같아요. 네, 우기입니다. 태풍까지 와가지고 너무 계속 오니까. 제가 2층 집에 살고 있는데 1층이 그 물이 좀 새가지고 세입자가 나간 지 3년이 됐거든요. 아 근데 주인 어르신이 왜 안 고치실까요? 그러니까 사람도 안 들어오는 채로 지금 해를 거듭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너무 연달아 비가 오니까 오늘 오는데 이렇게 집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밑에 집 문 열면 막 물 와르르 나오는 거 문을 아니에요? 열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좀 걱정이 되셨는지 이게 환기 수준이 아닌데 사실 뭐 안팎이 지금 전부 다 거의 물속 같은 느낌이잖아요. 습한데. 예, 근데 1층에 보니까 거기 벽이 다 그 천장이 내려앉고 물이 너무 많이 새는 벽지가 거예요. 막 처지는구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 어떻게 이사 해야 되죠? 가세요. 그 방수공사 새로 해야 되는 도망칩시다. 거라서. 저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일이 큰데 방수공사 하려면. 일단 2층이니까 고무보트라도 하나 준비해 놓으시고 먼저. 아무쪼록 모두에게 비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음악이라는 대주제로 4번째 시간. 오늘은 판도라의 음악 시간입니다. 드디어 판도라님. 와, 기대됩니다. 아, 기대됩니다. 저도. 자, 음악이 뭘까요? 왜 이래 시작부터. 소리와 악보가 있는. 소리와 악보. 네. 음악이 뭐냐고 어느 꼬맹이가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소리를 즐기는 거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조용히 있어봐. 이 들리는 모든 게 음악이야. 영화 많이 보셨어요? 어느 영화 대사입니까? 몰라요 저도. 사실 음악이 뭘까 하고 생각하면 각자 생각이 드는 게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가사가 있는 음악도 있고 지금 묵사발리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소리를 또 음악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뭔가 정확한 개념이 있고 모든 것으로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또 따지고 보면 아무 개념이 없고 내용도 없는 것. 그것이 음악인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음악은 이미지 그리고 상징, 언어도 아니에요. 저희가 비유를 할 때 설명으로 이런 이미지, 상징, 언어와 함께 설명할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음악에 심취하고 때로는 그 음악이 주는 능력을 스스로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왜?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지만 그 감상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사람마다도 다르지만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죠. 음악이 우리에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뭐 뮤지컬이나 뭐 연극같이 내용이 있는 어떤 음악의 경우는 그 내용이 주는 메시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음악의 방향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는 뭐 어떻다 하고 말하기보다는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애매모호함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런 감정적인 자극 저변에는 우주의 이치나 수학에 가까운 놀라운 형식미가 포함되어 있고 그것들이 우리 인간의 가슴을 저미게 만드는 어떤 통렬함, 아름다움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에는 아마 모두들 뭐 끄덕끄덕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타고라스가 생각나네요. 그렇죠. 저희가 음악의 시작 얘기하면서도 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음악이 사람을 착하게 만들고 나쁜 음악은 또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내용에는 좀 더 끄덕이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인간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고 해서 그런 것들은 다 유의미해, 다 좋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 가만히 있어봐, 상상해봐, 들리는 것 같지 않아? 음악을 떠올려봐,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저마다의 가슴 속에 있는 음악을 상상하면서 가슴 어딘가가 뭔가 풍부해지고 여러 상상력이 발휘된다는 점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각자 무슨 음악 지금 떠오르는지 얘기하면 되나요? 네, 좋아요. 오늘도 이 비는 그치지 않아. 그 준비를 미리 하셨네 이분은. 아니, 생각나요. 다 계획적이야 이분. 그러니까. 그래서 클래식이라고 말하는 고전 음악들은 뭐 좀 어렵게 느끼는 곡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아름답게 느끼고 어떨 때는 이유 없이 좀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저마다의 추억과 더해져서 좀 다른 심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할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 신경과 전문의 올리버 섹스라는 분이 쓰신 뮤지코필리아. 뮤지코필리아. 네, 입니다. 뮤지코필리아면 음악에 꽂힌 사람들인가? 그렇습니다. 뮤지코필리아, 그 필리아가 그거죠. 사랑. 그 필리아. 근데 그 사랑이 필리아 하면 약간 무슨 성애자 할 때 그런 필리아 아니에요? 맞죠? 그런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이제 음악 여러분의 그 음악 음악 성애자? 성향을 알아보는. 그렇구나. 아니 제목을 되게 이렇게 자극적으로 지으셨다. 네, 왜 이렇게 자극적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었는지, 그 본성적으로, 선천적으로, 혹은 어떤 자극에 의해서 뇌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뇌의 자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발휘되는 음악적인 성향. 이 병이라는 뜻 대해서. 아니야? 그러면 이 병이라는 거 아니야? 다? 자, 무슨 얘기를 할지 한번 기대해 보시죠. 근데 필리아가 저희가 사랑 세 가지 종류 이런 뭐 아가페, 에로스, 필리아 에로스죠, 할 때, 에로스. 그러니까 필리아는 약간 우정, 형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나쁜 뜻인가요? 아니, 근데 뭐뭐 앞에 나쁜 뜻은 아니죠. 뭐 앞에 붙여서 필리아 하면 뭐 소아 성애자 이런 거 할 때도 꼭 아. 나쁘다라기보다 그거에 꽂힌 거지. 근데 그게 좀 육체적인 성에 가깝다고 저는 그 뉘앙스가 그렇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좋은데 이거 나 빼고 다 알고 계시네. 필리아만 어디서 들었었어요? 그때 필리아를 뭐 어디서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사랑의 종류 뭐 이런 거. 그래요? 아가페는 신이 인간에 에로스 대한 이런 사랑, 건 에로스는 뭐 들어봤는데. 육체적인 사랑. 필리아가 뭐 우정이나 형제. 영어는 아닌 거죠 이게. 거기서 이렇게 나온 건가 보다 그런가 그런 보다. 말이. 네. 아무튼 모모필리아 하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앞에 별책부록 필리아. 그리고 좋은 게 붙으면 별책부라고 생각하면 막 엄청 이렇게 사랑이 뿜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뮤직하면 음악이라고 금방 떠오르시고, 필리아는 사랑이라는 의미인데요. 그 두 가지의 합성어인 이 인간 본성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음악적 성향을 선천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오 윌슨이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감정인 생명사랑, 바이오필리아를 선천적인 것으로 간주했듯이, 음악도 거의 생명체처럼 느껴지므로 인간의 음악사랑 또한 생명사랑의 한 형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악이라고 하는 이 애매모호한 자극에 대해서 그런 기호가 이미 우리 내부에 설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럼 인간이 기본적으로 음악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뜻인가요? 잠재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많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책은 제목처럼 뮤직과 필리아를 버무려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음악을 아주 사랑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인간 본성이 깊숙이 자리 잡은 음악적 성향을 탐구한 어떤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음악이 인간의 마음에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환자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풀어내고 있어요. 의사이다 보니까 좀 극단적으로 그것이 성향으로 드러났던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어쩌면 저마다 조금씩은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물음을 좀 던지고 있다고 느껴졌는데요. 보통 본능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본능이 움직이려고 할 때 자극되는 그 심상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마음으로 저희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뇌 반응을 설명할 때도 분명히 뇌 반응이고 신경 반응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땠다, 뭐 음악에 따라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고 심상이 어떻고 이런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책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총 29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부분들이, 첫 번째 장이 42살 때 번개를 맞고 갑자기 뮤지코필리에 빠진 의사 이야기. 헤르페스 뇌염이라는 그 병으로 모든 기억을 잃었는데
음악에 대한 기억만은 멀쩡하게 남는 음악가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지능 지수는 굉장히 낮지만 2천여 곡이나 되는 노래를 30개의 언어로 부를 수 있는 윌리엄스 증후군 환자 와우. 이야기도 있고요.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에만 예전 기억을 되찾는 기억상실증 환자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어증에 걸려서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음악을 통해서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환자 이야기도 저는 좀 흥미롭게 봤어요. 그 단어 자체가 선율이랑 같이 실려 있을 때만 내 입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노래는 할 수 있는데 말은 못하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네. 이처럼 책에는 음악이 인간의 뇌에 작동하는 독특한 방식과 관련해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의 청각 기관과 신경 체계가 얼마나 예민하게 음악에 맞춰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음악과 뇌에 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예. 와우 예.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좋아하는 음악이 플레이가 안 됐는데 플레이 된 것처럼 들리는 것 같은 경험. 근데 그게 플레이를 내가 하고 싶은데 뭐 배터리가 없다거나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상상해봐야지 뭐 이런 거예요? 여기서 소개한 거는 음악을 플레이를 했어요. 기다리는 동안에 들리는 거죠. 저는 가장 그걸 많이 겪을 때가 CD를 통째로 전체 들을 때 1번 트랙이 끝났어. 근데 2번 트랙이 아직 안 나왔는데 정확한 높이에 그 음이 이미 내 마음속에 시작했어요. 2번. 네, 다음 트랙이. 그러니까 이 경험을 늘 해요. CD를 통으로 들었던 거는 늘 이런 경험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심지어 20년 전에 들었던 앨범을 오랜만에 꺼냈는데도 그게 들리더라고요. 그렇구나. 엔니오 모리콘의 네. 앨범 제가 소장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아했던 음반을 지난번 저희 방송하면서 그때 꺼내서 듣게 됐는데 다음 트랙이 뭔지 다 기억나는데 심지어 마음속으로 음악이 들리더라고요.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도. 네. 스바루라는 만화가 있는데요. 주인공이 그 발레를 해요. 네. 춤을 추는데 어떤 공연에서 춤을 추다가 마지막 장면에 이제 막 극적으로 이제 고조돼가지고 맨 마지막에 춤을 막 추는데 음악을 의도적으로 없애버려요. 근데 관객들은 음악이 없어진 걸 아무도 몰랐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만화의 설정인 거죠. 그러니까 관객들은 완전 황홀궁에 빠져서 그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고 춤만으로 네. 이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이게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요. 음악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냥 어느 만화 영화의 설정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뇌 반응입니다.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플레이한 것처럼 머릿속에 짠 하고 그 재생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실제로 귀로 들으면 되게 선명한데 제가 그렇게 머릿속에 틀면 뭐 이렇게 좀 반투명하거나 뭐 투명도가 좀 올라간 것처럼 틀 수 있어요. 선명하진 않지만 음악이 정확하게 계속 흘러나오는 네네네. 것처럼. 전주부터 다. 신기하네. 저는 그 이미지 트레이닝 할 때는 그렇게 많이 하긴 하는데 이렇게 반주가 머릿속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고 나는 거기에 맞춰 노래를 하는 거죠. 뭐 옛날에 춤추거나 노래할 때 이렇게 머릿속으로. 근데 그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한 건데 이거는 지금 의도적으로 안 해도 그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조금씩은 다 겪었을걸요. 다니다 보면 거리에서 원하지 않게 여기저기서 음악을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채 그 음악이 안 끝났는데도 그곳을 벗어나야 될 때가 있죠. 전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그 노래를 부르고 있거나 계속 들리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는 있었거든요. 라디오를 끄거나 곡이 끝났는데도 음악이 희미하게 들린다고 상상이 되거나 마치 음악이 계속 연주되고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근데 그게 기억하는 음악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처음 듣는 음악도? 아니 아는 노래니까 되는 거 그치, 아닐까요? 아는 노래니까. 모르는 노래가 머릿속에 흘러내리는 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치. 1960년대에 이를 밝혀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의 이름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효과인데요. 오, 아시죠? 화이트 크리스마스. 알죠. 네. 꿈속에 보는 그거요? 그렇죠. White Christmas 하는 거 그거 맞습니다. 역시. 자, 영어 버전까지 해주시네. I'm dreaming 그치? of the 저희 다들 이렇게 노래 욕심이 역시. 있으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BGM을 준비 안 해요. 아니 음반을 0에 가깝게 볼륨을 줄여도 사람들은 다 노래 소리를 들었다고 아니 안 줄이지 않았냐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해요. 그렇구나. 실제로 노래를 듣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뇌로 음악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중요한 실험이었습니다. 머리에 딱 저장이 돼서 그걸 이제 플레이할 수 있나 보다. 네, 이처럼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음악이 깔려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음악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울리고 있다 하는 걸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음악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자발적 음악 심상은 굉장히 복잡한 연상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데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슨 경험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경험을 솔직히 늘 했거든요. 특히 어렸을 때는. 제가 언제 질문을 엄마한테 했는데 엄마가 제 질문을 이해를 못하셔서 답을 못하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 지금 물었길래? 나중에 돼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질문은 엄마는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냐고. 아, 머릿속에 계속 노래가 네. 흐른다고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어릴 때, 누구나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특히 보도블럭을 걸을 때. 이게 칸마다 가니까 왜 다들 횡단보도도 색깔 맞춰서 뭐 흰색만 밟기? 빨간색 밟으면 죽는 거야. 죽는 거야. 그 그런 거. 선 밟으면 안 되는. 흰색은 오른쪽으로 오른발로만 밟고 네. 뭐 그 까만 쪽은 왼발로만 밟고 이런 거 놀이하는 거 다 그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근데 네네. 저는 그런 걸 할 때마다 항상 음악이 떠올랐어요? 떠올랐어요. 근데 그래봐야 제가 그때 경험한 음악이 뭐 대부분은 만화 영화 주제가나 동요였겠죠. 그러니까 그런 음악이긴 했는데 어른들은 그런 무슨 음악을 들을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게 뭐고 하고 엄마가 제 말을 한 방에. 그러겠네. 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이게 어떤 거는 짝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색깔이 3개의 경우는 그럼 세 박자 노래를 해야 되는 거야? 세박자 노래를 해야 되는데 어? 발이 2개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는 손으로 해야 돼. 막. 네, 몰고 그래가지고 나오고. 그거를 저 나름대로는 뭔가 타협을 해서 그러면 이 노래를 할 때는 when o when 이런 식으로 가고 와. 어떤 노래는 when o when을 한번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o when o 이런 식으로 생각을 그걸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지금 이렇게 3박자 혹은 6박자 그것도 3개씩 나눠지는 거니까 그런 노래를 할 수 있는 게 이 질문을 했을 무렵인 것 같은데 이 제목이 뭘까요? 푸른 하늘은 하수 있잖아요. 네. 네. 그 노래를 제일 많이 불렀고 쿵딱딱 쿵딱딱 네. 쿵딱딱 쿵딱.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아리랑도 많이 불렀던 저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흐르는 그 음악에 따라서 발걸음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BPM이 달라지는데 어떤 노래 들으면 엄청 빨리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이렇게 뛰어갈 때 있고 그냥 이렇게 천천히 걸어갈 때 있고 그렇구나. 아, 노래가 달라서.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노래가 다른 거야. 박자가 다른 거야. 다른 애들도 그럴 거예요. 정말 질문해보고 싶어요. 근데 다 그럴 것 같아. 저도 그 보도블럭 맞춰서 밟기는 지금도 하는데 지금도. 근데 그건 저는 이제 죽을까봐 집중해야 돼서 음악을 떠올리진 않거든요. 잘못 밟으면 죽으니까. 손 밟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빨간 거 밟으면 죽으니까. 아, 세다. 집중해야지. 그래서 학교에서 체육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투스텝이라는 걸 배웠어요. 아, 투스텝. 무슨 투스텝? 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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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따단. 아 춤? 아니요, 발걸음인데, 그러니까 그죠, 춤일 춤출 수 때 있죠. 나오죠. 춤출 때 하는 그 발 스텝을 배웠는데 지금 when 이런 느낌의 리듬도 있지만 한쪽 발을 2번씩 딛는 거 있잖아요. 딴따단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나만 했나? 남자들은 그거 있어요. 군대에서 발 바꿔 가. 오른발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틀리면 한 명이 따다닥 한 명이 바꾸면은 저기 당황하지 말고 너 혼자서 발을 바꿔서 가면 된다. 이렇게 그 배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왼쪽 발에 돼야 돼. 얘만 오른쪽이야. 그러면 왼쪽 발 한번 이렇게 탁 뛰는 거야. 하면 맞아요. 전부 다. 그렇죠. 발 바꾸기 할 때 반박자로 쪼개서 한번. 그런 거. 제식 훈련. 그렇죠. 그거 할 때. 지금 판도라님 말씀하신 거 오른발로 따따따 왼발 따따 그쵸. 이렇게 딱 2번씩. 저는 한쪽 그런 거 발을 생각난다고요. 이거 우리 고향에서 깨금발. 깨금 발, 그죠? 그래서 투스텝과 깨금 발을 배웠을 때 여러분 무용 저는 시간에 그 노래 처음 중에 배우는 거잖아요. 나왔어요. 투스텝 이러면 갑자기 다 같이 그쵸. 투스텝 그 뭐야, 이렇게 폴카 뭐 이런 거 배울 때인가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스텝을 배웠을 때 저는 정말 경이로웠어요. 음악이 다양해지니까. 다양한 음악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엄청 그때부터 몸치는데 음악 음악에 대한 영재. 아니요, 그게 아니라 무용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거울 보면서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정말 몸치인데 음악은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은 귀와 뇌에 그 음악이 마치 폭격하듯이 퍼부어져서 뇌 속에 있는 음악 그리고 뭐 회로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런 네트워크가 온통 어지럽혀진 상태. 그래서 다른 걸 해도 계속 그 음악을 생각하는 거죠. 수능금지송. 한 가지만 계속 반복이 된다면 지금 얘기하신 수능 금지송이나 다른 뭐 귀벌레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어요.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정신과 의사 앤서니 스토어는요, 음악과 마음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경험한 음악적 심상에 대한 사례를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부른 적도 없고 어쩌면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음악이 머릿속에 울려대는 것은 대체 무엇 때문일까? 그는 그런 음악이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루함을 달래고 몸 동작을 한층 더 리듬감 있게 만들어주고 실제로 피로감도 덜어준다고요. 기운을 북돋아주며 근육에도 도움이 되는 기억에서 끌어낸 음악은 바깥 세상에서 들리는 실제 음악과 상당히 비슷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것은 또한 그냥 지나치거나 억누르고 말았을 생각을 다시 살펴보게 하고 그런 점에서 꿈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해요. 자발적인 음악적 심상이 기본적으로는 사람에게 이롭고 그리고 일종의 생물학적 적응이라고 여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의 한 구절이나 소설 속의 문구 그리고 뭐 어떤 이야기 이런 게 떠오를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게 불현듯 떠오르는 현상과 자발적인 음악적 심상이 떠오르는 것. 이 두 가지는 사실 거의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음악이 떠올랐을 때 사람은 훨씬 풍성함을 느끼고 감성적으로 훨씬 더 많이 풍부해짐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뇌가 이런 반응을 하다니 신경계가 이렇게 작용을 한다니 하는 놀라움 못지않게 음악이 그런 역할을 한다니 하고 저는 또 한번 놀랐던 부분이에요. 자, 다음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수능 금지송. 아하. 한번 들으면 대체로 좀처럼 떼버리고 싶지만 떼버려지지 않는 자꾸 맴도는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그 귓속을 맴도는 이 후크 멜로디를 뇌벌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저도 귀벌레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느 한 구절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많죠. 어렸을 때 공부할 때 이제 조용한 방에서 막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데 이제 머리가 틀까 말까 이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틀지 마. 그러다가 틀으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그치. 틀어버렸어. 저는 그리고- 중학교 때 그런 적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자꾸 무슨 노래가 자꾸 떠올라가지고 그냥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구절을 노래 가사에 맞춰서 그냥 막 불렀어요. 에라 모르겠다. 오. 새로운 그랬더니 방법이다. 더 이상 그 노래가 생각나지 않는 게 공부하기 싫으니까 노래가 생각나면 자꾸 그 공부를 시키거든. 그런 시즌이 있어요, 저는. 어떤 시즌에는 내가 음악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머릿속에 계속 노래가 돌아가고 있어. 하루 종일. 네.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 머릿속에 노래가 돌아가가지고 그 노래를 계속 따라 부르고 있어서 잠을 못 자고 이런 시즌이 있어요. 요즘 저는 비가 와서 그런지 라흐마니노프의 어떤 선율, 라흐마니노프 너무 멜로디가 예쁘니까 여러분도 들으시면 아실걸요?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 피아노를 빨리 쳐주셔야 모르시네. 되는데. 제가 한번 깔아드릴게요. 네. 집에 가서 오늘 이건 꼭 들어야겠다. 안 듣고 마음속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뭔가 묻히고 있는 것처럼 답답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저 지난번에 러브 어페어 테마가 계속 한동안 오래 가가지고. 네, 그거를 근데 딱 들으면 오히려 깨끗해지는데 머릿속이. 그지. 노래를 한 번 그냥 완곡을 깔끔하게 들어주고 나면 이제 속이 시원한데 네. 속 시원하게 듣지는 않았는데 계속 그게 어느 구절이 자꾸 반복되면서 끝을 못 가는 거야. 이게 지금 종지가 저는 나야 끝나는데 두 노래가 마디만 자꾸 생각나는 거죠. 그럴 때 정말 미칠 저 것 오늘 같아. 편집하면서 깨끗하게 만들어 보려고요. 뭔가 욕구 불만이 있는 거군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되게 그럴 때가 가끔 근데 있어요. 지금은 좀 복받은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한 20대 뭐 CD 이런 거 들을 때만 해도 그걸 갖고 다녀야 들을 수 있으니까 내가 밖에 나와서 무슨 음악을 딱 생각했는데 들을 수가 없잖아.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그냥 이렇게 맞아요. 제목만 잘 알고 검색해서 있으면 그냥 검색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들을 수 있으니까 욕구를 바로 해결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밖에 나갈 때 저는 MD를 한동안 오랫동안 썼는데 그 MD를 오늘 사실 나갔다 올 때 MD 그 디스크 2개 정도만 있으면 충분한데 10개 챙겨가는구나. 10개씩 챙겨가는 혹시 그거 듣고 싶을까 봐. 뭐가 듣고 싶을지 모르겠는 거지. 맞아. 요즘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맞아요. 그 녹음도 얼마나 귀찮은데 그건 실시간 녹음이라 가지고. 근데 찾을 수 있으면야 다행이죠. 멜로디는 기억나는데 맞아. 제목을 몰라. 네이버 지식인에 보면 이 노래 뭐예요? 뚜뚜뚜뚜뚜. 그거 사람들 다 맞춰. 근데 다 믿고 막. 다 맞춰. 요즘에는 어플로 짐디라라라 이렇게 흥얼흥얼하면 곡 알려주는 어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 되게 많이 애용하고 세상 있는데. 좋아졌다. 제가 예전에 한번 한밤중에 저녁에 판도라님한테 음성 메시지 보낸 적 있어요. 이 노래 뭐야?
나도 그런 적 있는데 친구한테. 내가 이렇게 너무 웃겼던 게 그때 이 노래 뭐야 이게 무슨 교향곡 같은데 뭐야 하고 보내는데 판도라님 듣더니 교향곡은 아니고 그러면서 그걸 듣고서 말해주는 판도라님도 웃기고 그걸 물어본 나도 웃긴 그러니까 못 자는 거죠 이분이. 못 그걸 알 자니까 때까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냥 빰빰빰빰 이렇게 해갖고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녹음을 해서 보냈어. 그러니까 술 먹다가 전화 와요. 누구 뭐 몇 년도 뭐 영화인데 그 제목이 뭐냐고 막 물어봐. 맞아, 살아있는 맞아. 지식이나. 아, 근데 음악 딱 얘기할 때 분명히 뭔가 관련된 영화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관련됐다고 하긴 좀 그런데 브루스 윌리스가 나온 영화 중에 허드슨 호크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둑이에요. 도둑인데 자기가 노래를 하나 딱 정해요. 그래서 브루스 윌리스가 불러. 그 시간 안에 경찰이 오는 거야. 그 노래를 딱 연습을 하는 거죠. 몇 분짜리 이렇게 그 시간에 훔쳐서 도망가는 거야. 이 집은 3분 만에 훔쳐야 된다. 맞아요, 이러면 3분짜리 노래를 좀 부르는 길어야 거야. 된다 그러면 좀 긴 노래를 막 본인이 부르고 그 타이머 역할을. 네, 그걸 노래로 써. 그게 진짜. 갑자기 기억이 났어. 벌써 후렴이야. 막 이러면서 서둘러.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와 이거 그러면은 아니 무반주로 부르는 건데 템포 느려지면 뭐 어떡해. 느려지거나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대단한 도둑이었던 거야. 이야, 천재네 음악 천재. 그렇죠. 근데 요새 듣기는 좋아졌는데 그 열받을 때가 그 제목도 다 기억하고 찾았어. 근데 딱 틀으려고 했더니 제작사의 요청으로 재생이 안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제작사가 음원 사이트에서 유통되길 원치 않아서 막아놓은 노래들이 있어요. 맞아 그런 거 있어. 외국곡도 그런 거 되게 외국곡들, 많고 리스트는 올라와 있는데 막상 들으려고 하면 못 들어. 그런데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이런 상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로의 엉킴으로 일어난 거긴 하지만 이런 과파 상태에서 일어나는 자극들이 사실은 음악을 실제로 듣는 거랑 별로 차이 없이 내 마음을 풍성하게 만족감을 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좀 아쉽긴 해도 오히려 내 뇌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에 집중하면서 그 뇌의 귀를 기울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바빠 죽겠는데 그걸 떠오르면 어떡하지? 잠깐만요. 저 3분짜리 노래 한 번만 좀 생각하고 지나갈게요. 가끔 자기도 모르게 멍 때리고 그거 따라갈 때도 있지 않아요? 아니 그 콧노래 함부로 나와가지고 곤란한 이럴 때 있잖아요. 되게 심각한 분위기인데 혼자 내 머릿속에 있는 노래를 막 따라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 나도 모르게라고 말하는 이런 상황. 왜 하필 이 노래가 갑자기 이렇게 떠올랐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연상작용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무의식 중에 언제 그것이 뇌에 진짜 내리에 박혀서 그냥 불쑥불쑥 발작처럼 일어난다는 게 여기에 설명이에요. 자, 뇌벌레 현상은요. 자폐증 환자나 뚜레 증후군 혹은 강박장애 환자가 어떤 소리나 단어, 소음에 걸려들어서 몇 주 동안 반복적으로 뭔가 크게 소리를 치거나 그 행동을 계속하거나 혼잣말을 하는 현상과 유사하다고 해요. 틱장애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발음이 마음에 드는 소리일 때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뭐 어떤 이름 같은 것도 반복을 하기도 한대요. 그 병증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래서 거기에 걸려들면 실제로 2-3달 동안 꼼짝을 못하고 반복 현상을 겪는다고 해요. 병의 이름이 뇌벌레병인 거예요? 뇌벌레는 현상 이름이고요. 지금 제가 환자로 얘기를 했을 때는 자폐증 환자나 뚜레 증후군, 강박장애 가진 환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자극으로 인해서 계속 그거를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는 현상 중에 어떤 소리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현상을 뇌에서 계속 그것이 맴돈다고 해서 뇌벌레 현상, 귀벌레 현상 이렇게 설명한다고 합니다. 단어를 그렇게 부른대요. 그게 병증은 아닌 거죠. 네네. 한동안 그러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계속되면 병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 현상을 더 많이 겪는다는 거지 일반인들 다 겪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방송 듣는 분들도 나 이런 적 있어. 오늘만 해도 말이야 하실 거예요. 계속 같은 멜로디가 마음속에서 연주가 되는 거죠. 멜로디가 계속 네. 한 구절이 계속 반복해서. 네. 수능 금지송 하면 여러분 문제 풀어야 되는데 계속 귀에 맴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다른 노래를 안 돼. 정말 그게 이미 생각났다는 거는 이제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마치 이런 강박증이 있고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 어떤 자극으로 인해서 반복 현상을 겪는 것과 뇌 반응이 유사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발작과 비슷해가지고요. 뭔가 걸릴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딱 시작하면 하루 만에 그만두게 될 수도 있고 며칠 동안 눈만 뜨면 그 노래가 막 반복이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발작하는 증세랑도 비교를 많이 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발작 중에서도 우리가 경련이라고 얘기하는 큰 발작이 있는가 하면 경미하게 눈동자가 흔들린다거나 뭔가 멍하게 된다거나 그런 발작과 비슷하게 반응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일상적으로는 그게 병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한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대개 발작이란 한 번의 발작이 있으면 발작이 멈춘 다음에도 후발작이 꼭 일어나요. 마치 지진과 비슷하죠. 한 번의 지진이 있으면 저희 뭐라 그러죠? 여진이 있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걸 좀 끊어내는 방법도 적혀 있나요? 우리 청취자 중에 수험생은 없겠지만 수험생을 둔 부모님은 계실 수 있으니까 내 자녀가 지금 수험생인데 자꾸 얘가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무슨 노래가 생각난다 이래서 집중을 못한다. 그럼 혹시 그럴 때 딱 그 뇌벌레를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전기 충격기로 촥 전기 충격. 막 다른 노래를 틀으면 안 되나? 다른 노래 틀어서 막 지워.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그 내벌레를 끊을 수 있을지를 소개하고 있진 않지만 원인을 소개하고 있기는 해요. 조심스럽게 짐작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과도한 자극 때문에 내가 어떤 특정 음들을 잘 못 듣게 됐을 때 이런 내벌레가 많이 발생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요즘은 도시에서 살면 인식을 하든 못하든 굉장한 소음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소음이 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디가 망가졌는지도 모르게 우리가 저마다 청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내벌레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설명을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뇌가 그 부분을 뭔가 확인하기 위해 계속 돌리는 건가? 어디가 회로가 망가지면 신호를 계속 보내가지고 어디가 망가졌어? 막 이렇게 하듯이 계속 확인하는 건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저희가 귀에다가 직접 이어폰을 꽂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음량은 정해져 있지만 불특정 소리들을 이어폰을 통해서 귀에 직접 계속 듣잖아요. 그런 것도 청력을 민감하게 만드는 굉장히 한 몫을 한대요. 그런 게 귀벌레를 만드는 요인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도 몇 마리 있을 수 있겠다. 배를 2년 탔는데 기관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엔진이 배는 항상 2개씩 있는데 군대 있을 때? 예, 한 2층 높이 막 엔진이 이래요. 엄청 커요. 맞아요. 소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뭐 이거 주황색으로 된 기막에 있잖아요. 스펀지로 된 거 그거 끼우고 위에다는 이거 헤드폰으로 또 막고 막 이러는데 그게 이제 내내 배 타는 내내 이제 정기적으로 3개월씩 돌아가면 계속 그게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잘 때도 그냥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근데 이제 기관실과 이제 이 문과 문들이 막 격실들이 많으니까 문이 많으니까 그냥 잘 때는 이럴 땐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근무를 그 기관실이라는 데는 바로 엔진 옆에서 발전기랑 엔진이 있는. 그러니까 배가 멈춰 있을 때는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고. 그렇게 소리가 클 때는 귀를 아무리 막아도 진동으로 맞아요, 막 그게 그럴 수 느껴져요. 있어요. 저음이 장난이에요. 많으니까 특히나. 맞아요. 저 예전에 그 유럽 갔을 때 그 프로펠러기 탄 적이 있어요. 제트 엔진 말고 처음 타봤는데 세스나기. 뭐지? 하필 앉은 자리가 프로펠러 엔진 옆인 거예요. 뭐 얼마나 시끄럽겠어. 탔거든요. 소리가 진짜 시작해서부터 그 내릴 때까지 와. 아니, 근데 내리고 나서도 소리 들리는 것처럼 진동도. 고생하셨을 것 아까 같아요. 그 네, 진동. 몸이 계속. 헬기 같은 거 그래서 탈 때 항상 헤드폰 무조건 그냥 끼고 그럼요. 있잖아요. 이게. 대박이에요. 저희가 그렇게 과도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데가 어디 있죠? 공연장 가면 클럽도 그렇고 클럽은. 너무너무 커서 맞아. 솔직히 평소에 저희가 음악 감상할 때랑은 차원이 다른 소리를 듣잖아요. 나오고 나면 거기가 공간이 흔들렸던 건 아닌데도 그 큰 소리 때문에 그 공간을 맞아요. 벗어났을 때 뭔가 맞아, 저는 맞아. 몸이 움직이는 그거 그런 맞아요. 기분 정도까지 들던데 그런 것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화관에서 엄청 전쟁 영화 센 거 이런 거 보고 나오면 액션 영화 막 바바바 때려부시고 멍하죠 진짜. 그럼 나와서 기분은 좋은데. 같은 맥락으로 배 타고 있다가 땅에 올라서면 땅은 멈춰 있는데도 땅이 이렇게 울렁울렁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계속 그게 이어지는 걸로 느끼는 것이 귀벌레 현상이랑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락 음악 같은 거 라이브로 듣고 나오면 뭔가 심장 마사지 받은 느낌? 약간 이렇게 둠칫둠칫의 둠을 일부러 사람들의 가슴을 좀 때릴 정도까지 올려놓는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청력을 좀 잃은 분들이 뇌벌레 현상을 많이 겪고 있고요. 음악가들도 그래서 많이 겪고 있다고 해요.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어서 귀를 좀 그렇겠죠. 쉬게 해줘야겠네요. 네. 음악을 작작 들어요.
자, 뮤지코필리아에서는 이 네 벌레 이야기 다음으로 바로 음악 환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있는데 계속 음악 환청이 들리는 거죠. 음악이 들리는 거죠. 그 음악 환청 저는 관련해서 좀 신기한 경험이 뭐냐면 제가 어디 길을 나설 때 이제 뭔가 환청이 들리듯이 음악이 하나 머릿속에서 이제 재생이 되고 있어요. 그 저기 길을 가다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랑 이렇게 쓱 마주치는데 그 사람이 입으로 흥얼거리는 소리가 내가 지금 저쪽에서부터 떠올려가지고 머릿속에서 틀은 음악이랑 같은 음악을 흥얼거리는 경우가 텔레파시 막 보낸 거 전 아니야?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뭔가 공기 중에 뭐 어떤 차원이 새로 열렸다든가 이 지역 전체에 어떤 그런 음악의 기운이 깔려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각각 수신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아니에요. 아마존님이 사토라래예요. 응?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게 다 들려요 우리한테. 아, 우리가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토라레 몰라? 만화? 몰라요? 사토라레라는 만화가 있는데 네. 사토라레 능력자는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게 모든 사람에게 다 들려. 근데 이 아. 사람이 갖고 있는 천재적인 이런 것들을 보존해주기 위해 모두들 모른 척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더 사람이 힘들겠다. 그 모른 척 해주기 힘든 거야. 앉아가지고 직장에서 일하고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오늘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면 사람 다 들려. 그러면 누가 눈치를 보면서 오늘 아이스크림 먹을 사람 이렇게 해줘야 돼. 그리고 그 제일 웃겼던 장면이 그 사토라레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을 했어. 첫날 밤에 우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온 도시가 다 들어. 그 소리가 너무 능력이 증폭돼가지고. 재밌다. 그런 거 영화 중에 그 묵사발님 What Women Want? 네, 그죠, 맞아요. 그런 거. 멜 깁슨 나오는 거. 맞아. 여자들 말하는 거 다 들리는 거. 네, 승승장구하면서 전기 아. 이렇게 그 감전돼가지고 갑자기. 드라이기가 빠져요 물에 욕조에. 근데 안 죽고 어떻게 살았냐고. 그래서 아까 뭐 번개 번개 맞고 맞고 뭐 약간 그런 거죠. 둘 중에 하나지. 그런 능력이 생기든지 뒤지 죽든지. 그 페노메논도 그런 거잖아요. 번개 맞고 책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나 그거 제일 부러웠거든. 책에 지식이 올려놨는데 다. 지식이 다한테 나와. 자, 뮤지코필리아에서 설명하는 음악 환청은요. 음악 심상과는 달리 실제로 음악을 듣는 것처럼 생생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시각과 청각은 자극이 오랫동안 없었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그걸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방출환각이라고도 부른대요. 정상적인 청각을 듣고 있는데도 음악 환청을 듣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심상과 상상력도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청각 자극이 너무 너무 없어도, 없어도? 알아서 만들어낸다는 그렇죠. 거죠 머릿속에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음악가들이 악상을 떠올렸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많이 들어서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떠올릴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하게 안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하도 안 들어서 내가 뭔가 떠올리는 음악을 나 혼자 착각으로 악상이 떠올랐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재밌는 상상을 해봤고요. 싹쓸이 봤어요? 네, 저 싹쓸이 봤어요. 되게 뭔가 싶어서 찾아봤구나. 네, 찾아봤어요. 음악 환청은 청력 상실자들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럼 그거는 환상통이랑 비슷한 거네요. 환상통이 뭐죠? 그 신체 일부가 절단됐을 때 내 손은 없는데 계속 손가락이 있다고 느껴지고 손가락이 아프게 느끼는 거예요. 환상통 맞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그 부분이 신체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체가 있는 것으로 느껴져서 계속 손이 아파요, 발이 아파요 하는 거죠. 그게 되게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같이 이거는 청력이 없어졌을 때 밖에서 들리는 자극은 없는데 뇌 속에서는 청력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리가 재생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청력을 손실해서 그냥 이제 음악 환청으로 머릿속에 음악을 틀면 아쉬운 거는 그때까지 기억하는 음악만 들을 수 있겠네요. 그러네. 새로운 신곡은 들어갈 수가 없어. 작곡가면 본인이 새로 만드는 그동안의 조합이나 그런 걸로 만들 수는 있겠다. 근데 베토벤이 마지막에 그 청력을 잃은 상태에서 작곡을 했으니까 맞아. 그 사람은 머릿속에서 없는 음악을 만들어낸 떠올리면서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그렇게 만든 곡도 너무 완벽하게 좋아.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자, 베토벤의 얘기도 사지가 절단되었는데도 연주에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얘기도 이 책에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토벤이 그래서 청력을 잃은 상황을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배워서 얼마나 힘들게 곡을 썼을까, 스스로 얼마나 좌절감을 느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작곡 능력 또한 청력을 잃은 이후에 더 높아졌어요. 원래 뭐 말기로 갈수록 작품성이 높아질 수도 있지 뭐 그만큼 내공이 쌓였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음악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길을 잃고 나서 청력을 잃고 나서 훨씬 더 많이 키웠다고 해요. 그런 거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또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토벤 정도 되면 곡을 쓸 때
이미 음표를 뭐 3개 딱 그리면 그게 어떤 소리인지 머릿속에 다 떠오를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소리, 여기서 피콜로가 이렇게 연주하고 여기서 플룻이 이렇고 그치. 바이올린, 비올라가 이렇게 나오면 이런 소리가 날 것이야를 계산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쫙 나올 것 같아. 그러면 귀가 근데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을 것 같아. 대부분의 작곡가들은 그렇게 귀로 들으면서 작곡하지 않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마음에 생각하는 있는, 거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소리들을 옮겨 쓴다고 상상을 하고 그렇게 곡을 쓰더라고요. 아, 본인 아니신가 봐요. 네. 베토벤 얘기 다음에 저도 그렇다고 말하기 좀 그래서. 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작곡이나 편곡을 할 때 내가 머릿속으로 지금 뭘 떠올려서 막 플레이가 되고 있어. 네. 근데 그걸 현실 소리로 못 옮기는 경우가 전 있어요. 이게 화성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떠올랐는데 네. 저도. 쳐보려니까 이게 뭐지 도대체 저도 무슨 음 하나하나 코드지? 찍어봐야 어, 알아요. 맞아. 이게 뭐지 도대체? 저도 진짜 세계적인 명곡을 엄청 많이 작곡했는데 옮기지를 못해가지고. 입에 침이나 바르고 얘기해요. 네, 다음은 놀랍고도 풍부한 음악성의 세계, 절대음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절대음감. 책에서는요, 9번째 장에서 코 푸는 소리가 사음으로 들려요. 라는 제목으로 마바사 소리예요. 소리. 맞아요. 솔로 들린다고 얘기하는 사례를 들어서 절대음감을 설명하고 있어요. 절대음감의 다 한 번씩 해. 다 한 번씩 해. 그 사.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저희 소리 내는 거에 너무 욕심이 있으셔요, 들. 아유, 참. 절대음감의 소유자들은 모든 음과 조성이 질적으로 차별이 되고 독특한 풍미, 느낌, 성격을 지닌다고 말하고 있어요. 반면 독특한 성질이 부각돼서 오히려 음은 절대적으로 들리지만 화음이나 화성, 음정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음감은 10,000명에 1명꼴로 나타난대요. 4살 전후의 음악을 정확한 음을 들려주면 절대음감이 이렇게 형성된다 이런 것도 사실인가요? 찾아보지 않아서 지금 사실임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럼 타고난 절대음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건 이런 설명이 좀 더 있어요. 연구에 의하면 성조를 가진 언어가 모국어인 경우 그리고 어려서부터 음악을 배울 경우는 절대음감을 가질 확률이 훨씬 높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음감의 해상도랄까? 그러니까 음계가 반음 단위까지인지 아니면 뭐 4분의 1음도 구분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여기서는 뮤지코필리아다 보니까 너무너무 절대적으로 듣는 절대음감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럼 라 주파수가 440인지 441인지 442인지도 구분하나? 네, 그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조금만 달라도 불편해서 연주를 못한다는 연주자 얘기도 있고요. 우리는 트랜스포즈 기능을 엄청 애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계 자체에서 음정을 내가 도를 치고 있을 때 얘가 내가 좀 키를 높이고 싶다 이러면 그 트랜스포즈 기능을 쓰면 레나 미루 소리가 나게 도는 눌렀지만 레나 미루 소리가 나게 해주는 기능을 그 조금 초보 연주자들은 그게 편한데 내가 근데 어떤 연주자가 자기는 그렇게 하면 못한다고. 내가 누르는 음과 다른 소리가 나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편하고 자꾸 틀린다. 맞아. 제가 그냥 조를 옮겨서 칠게요 하더라고요. 절대음감이면 그게 되게 불편할 것 작곡가인 친구들이 절대음감을 대부분은 입시 때는 부러워합니다. 근데 입학하고 나서는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맞아요. 괴로워요. 그럴 것 같아. 악기의 경우 이조 악기라고 하는 몇몇 악기들이 다장조의 악보를 보면서도 소리가 다른 음을 내요. 네, 클라리넷만 해도 도를 불었는데 C 플랫이 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거를 악보를 보면서 클라리넷 연주를 들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도를 보는데 C 플랫 소리가 나니, 네, 혼선이 오는 거죠. 너무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그냥 기준이 돼서 그 절대라는 것으로 그냥 정해져서 그때부터 인식을 그쪽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라는 인식을 어쨌든 교육을 받아서 후천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혼선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꽤 많은 경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경험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지만 극복하는 예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냥 상대적인 친구들보다 뭐 어떤 부분은 굉장히 극복하기가 더 어려워 하더라고요. 연습이 더 많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절대음감의 경우 뭐 조율하기도 쉽고 더 정확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훈련이 안 됐을 경우에는 모든 악기들이 다 엉키는 거죠. 말씀드렸던 클라리넷뿐만이 아니라 뭐 색소폰이든지 뭐 여러 악기들이 이조 악기로 오케스트라에서 연주가 되는데 한 악보에 이미 그 총보라고 하는 스코어가 조가 막 다른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혼란이 와서 뭐 실제로 좀 재미있게도 그렇게 능력을 인정받던 절대음감의 친구들이 음악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악보 읽는 방법도 고정도법으로 읽을 수도 있고 이동도법으로 읽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고정도법으로만 고정이 되어 있는 셈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도는 무조건 도로만 읽어야 되는데 네. 이동도법은 이게 조성 안에서 얘가 파의 역할을 하면 걔를 파로 읽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얼마나 힘들겠어. 계속 계산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그 연산 자체가 거부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 음이 도인데 왜 자꾸 파라고 읽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피아노 처음 배울 때 그게 언제 혼란이 오냐면 높은 음자리표하고 낮은 음자리표 했을 때 똑같은 그 선 안에다가 동그라미 그렸을 때 이게 왼손이랑 오른손 치는 게 다르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생긴 음자리표에서는 이렇게 읽는 거고 이거는 다른 경우라고 설명을 좀 들었다면 혼란이 적었을 텐데 완전 절대음감은 아닌데도 그냥 초등학교 때 처음에 교과서에 있는 곡을 배울 때 곡마다 처음 배웠기 때문에 개 이름을 쓰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선생님들은 지금 몇장순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도법으로 만약에 사장조면 쳐두면 도야 솔인데도 돈 거죠. 그치. 근데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상대음감인데도 불구하고 솔인데 왜 도라고 하라고 하나. 그러니까 그건- 개념적인 이해가 그쵸. 힘든 거예요. 난 너무 재밌는데 뭔가 청취자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겠다. 통편집 가능성이 있네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지 않을까요? 뭐 뭐 샵이 몇 개 붙으면 여기는 무슨 의미야, 뭐 네. 플랫이 몇 개 붙으면 여기 무슨 의미야, 뭐 이렇게. 근데 악보가 없다면 절대음감이 그렇게 많이 안 불편할 것 같아요. 악보가 없고 소리로만 한다면 그냥 그 소리는 그거잖아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 이걸 악보로 옮기고 소통을 하기가 힘든 거지. 말씀하신 대로 이 소리는 이 악보야, 이 음표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혼란이 생긴다는 거죠. 그냥 그 사람들은 소리가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아노 같이 음정이 딱 정해진 악기 말고 이렇게 프렛이 없는 뭐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현에 어느 자리를 누르고 기타나 이런 것들 현악기들 어느 자리를 누르면 정확하게 도가 나긴 하지만 도와 레 사이에 무수한 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그 절대음감들은 다 구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듣는 사람, 절대 음감인 사람들은 그걸 듣는데 주변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설명하는 사람이 그 경험을 하지 못해서 설명을 못한 게 아닌가 감히 제가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파수를 도샵, 레 이렇게 정해있는데 그 사이 음들은 사실 부르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절대음감 가진 사람이 표현하기가 물론 그거 도디 도에서 약간 샵된 그 소리 뭐 이런 건가? 주파수. 그렇죠. 정확하게 듣는 사람들은 헤르츠 단위로도 듣는다니까요. 근데 헤르츠도 우리가 A 음을 지금 이제 440헤르츠를 기준음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현대 음악에서는 네. 예전에는 그 기준도 달랐다면서요. 네. 그 시절의 절대음감이 만약에 16세기의 사람이 절대음감인데 지금에 오면 엄청 음악들이 불편하게 들릴 수 괴롭죠. 있겠네요. 왜 다 음들이 다 왜 이렇게 높아 뭐 낮아 뭐 이러면서. 지금 현대에서도 바로크 음악 연주하시는 분들은 조율을 다르게 맞아 하죠. 원전악기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오르간 같은 경우도 예, 음정을 좀 다르게 조율하기 때문에 기존에 뭐 어느 교회나 뭐 어디 단체 그 큰 회관에 있는 오르간들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악기들이랑 조율을 같이 해서 연주하기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원래 그 조율이 맞지 않는 거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바로크 원전 음악을 연주하시는 그 원래 악기 그 시절의 악기와 그 시절의 그 튠으로 조율해서 연주하시는 음악을 들어보니까 똑같은 음악을 현대 악기 현대 조율로 된 걸 듣고 그 시절 조율로 된 걸 들었는데 그 시절 조율이 훨씬 편안한 거예요. 이 음악이 이렇게 날카롭지 않았구나를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그 시절과 지금 시절의 어떤 뉘앙스 차이가 되게 많구나를. 그러니까 저는 절대음감이 아닌데도 그 다음부터는 들었을 때 아 이건 원전 악기인가 보다. 뭔가 이거는 편안해. 똑같은 음악인데 좀 날카로워. 혹시 이건 현대 조율을 한 게 아닐까? 같은 곡이라도 CD랑 LP랑 느낌 다른 것처럼 맞아. 그런 결국은 것도 저희가 아닌 것 같아도 절대음감이다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 편안한 자연 울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절대음감은 어떤 음악이든 정확하게 음높이를 알아차릴 수 있고 또 부를 수 있고 또 받아 쓸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한 능력으로 보통은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꽤 많은 이 능력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저 대학교 때 후배 중에 그 듣는 소리를 그대로 피아노로 연주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들리면 다 연주를 해요. 네. 근데 노래를 못해. 듣는 걸 피아노로는 칠 수 있는데
음치인 거예요. 노래는 정말 못하는 거예요. 그 음을 정확하게 못 내요. 너무 신기했어. 피아노 천재인 줄 알았는데 노래는 완전 꽝이었어. 어떤 사람의 경우 그렇게 피아노 소리는 절대음으로 듣는데 사람 목소리는 못 듣는 사람도 봤어요. 청음 시험을 작곡가들은 보잖아요. 오늘 귀가 너무 좋아, 음악성 굉장히 뛰어나 해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피아노로 쳐주는 거는 너무 어려운 것도 다 썼는데 스트링 소리, 뭐 현악기 소리 들려주고 합창곡 들려주고 받았어야 되는데 그거는 완전 백지로 내는 친구들도 그럴 수도 봤고 예, 그래서 어디서부터가 교육에 의해서인지 어디서부터가 어떤 음이름 때문에 음표 이런 것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건지는 또 그거에 따른 뭐 어떤 연구 발표들이 있겠지만 정확하게 듣는다는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불편함이 더 많아 보입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조율을 해서 합주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튠이 안 맞거나 그 온도 같은 거, 습도에 따라서도 관악기도 진짜 추운 그쵸. 날은 엄청 소리가 연주를 또 할 달라져. 때마다 달라지잖아요. 시작과 끝이 달라지는데 그런 불편함을 안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불편함이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히스테리컬해지느냐 무사히 연주를 마칠 수 있느냐.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건가? 적응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아, 적응을 그러니까 해야 하는구나. 살지. 불편함을 무릅쓰고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맨이 처음에 지구에 왔을 때 너무 이 발달된 이것 때문에 청각과 시각이 너무 발달해서 너무 발달돼서 그게 막 어지러워서 막 그게 이제 그 최근에 나온 슈퍼맨 바뀐 그 영화에서는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각이 하나 너무 뛰어난 거야. 듣기 싫은 것도 다 들어야 되고. 그래 전 세계에 막 도와주세요가 다 들릴 그게 다 거 아니야. 들리는 그 얘기했어서. 그럼 그 이제 어느 정도 좀 죽이고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 슈퍼맨의 어떤 컨셉은 그래서 적응을 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적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살 수 있는 거야. 날아다니면서 존이라면서. 그런 것처럼 연주자들이요. 연주할 때 저 이 피아노 콕 찍어서 이 피아노로만 연주할 거예요. 조율은 몇 헤르츠로 누구에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정확하게 부탁을 하기도 한다는데 뭐 모르는 분들은 되게 깐깐하다. 저렇게까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무사히 연주를 끝낼 수가 없으니까 두세 대를 조율을 해놓고 인터미션 전에 쉴 때 바꾸는구나. 네, 정말 안 된다면 바꿀 정도로 그렇게 챙겨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플룻 연주자를 아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제가 아는 플룻 연주자는 겨울에 연주할 때 플룻을 계속 품에 안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점점 내려가면 악기가 음정이 달라져가지고 듣기도 불편하겠지만 소리 자체가 이제 달라지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연주 1시간 반짜리 하는데 처음 연주했을 때 소리하고 마지막 연주했을 때 소리가 독주면 그나마 낫죠. 자기만 다 참으면 같이 해야 되는데. 되는데 예. 그럼 진짜 미치겠다. 책에서는 코 푸는 소리가 솔음으로 들려요. 이게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까지 절대 음감인 사람은 가까이서 못 봤어요. 저는 그런 후배는 있거든요. 구급차 지나가는데 삐뽀 삐뽀 이런데 파샵 도샵 파샵 도샵 뭐 이건 근데 음정이 있는 거잖아요. 소리 자체가. 그쵸. 근데 코 푸는 소리는 음정이 없는 거잖아. 재밌는 경험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 보는데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궁예. 궁예 드라마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하면서 막 눈치 보고 말 더듬고 이러는 걸 어떤 재즈 팬인 것 같은데 듣고서 그 말소리에 맞춰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로 치더니 나중에 코드로 쳐요. 디다디다다다 디다디다다다 이렇게. 들어보세요.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분위기도 메이저 세븐.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멜로디는 이 억양에 똑같아요. 근데 코드를 잘 잡았다. 시험이다 개야. 참으로 딱하구나. 시인이 지금 관심법을 하고 있는데 어찌 기침을 할 수 있느냐 이 미련한 거자. 송구하옵니다 개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저렇게 아 너무 웃긴다. 그럼 말소리가 기본적으로 음으로 좀 들려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말소리가 음으로 들려서 그 말에 따라서 멜로디는 음으로 치고 또 이분은 재즈 하시는 분이니까 밑에 이렇게 재즈 워킹을 같이 했는데 너무 대단하다. 제가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들어가서 성조가 있는 말이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분 부산 분이 중국 분인가? 중국 근데 한국 우리나라도 분이에요. 우리나라도
경상도나 네. 이런 쪽은 성조가 아직 좀 남아 있어가지고. 그렇죠. 응. 저 경상도 여자잖아요. 그거 해봐요. 2의 2승, 2의 2승 그거 나 모르겠어. 2의 2승, 2의 2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가가 이승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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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좀 못하면서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소리만 질러. 근데 그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은 있거든요. 대학교 때 이제 작곡 동아리에서 곡을 만드는데 누구 말투가 되게 재미있어가지고 그 말투의 목소리에서 이 테마를 따와갖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거 노래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했던 딱 그거네요. 그러니까. 그때 곡을 먼저 완성시켜서 유튜브를 했어야 되는 늦었다. 핀란드의 곤충학자 올라비 소타발타는 날아다니는 곤충 소리 전문가인데요. 네, 곤충 학자잖아요. 근데 절대음감인 거죠. 아, 예, 그래가지고 그 절대음감 가진 덕분에 연구에 굉장한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어느 나라의 무슨 매미는 이런 소리를 낸다. 무슨 음으로 날아다닌다. 어. 날개 주파수를 한 번에 몇 번 흔드니까. 날아다니는 곤충의 날개짓 자체가 일정한 음높이를 낸대요. 그래서 소타발타는 이것을 음악적으로 기보를 해서 정확한 주파수까지 알아맞혔다고 합니다. 절대음감 있는 분들 음악하지 말고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그러네. 연구를 하셔야 돼요. 재밌을 것 그게 같아요. 낫겠다. 나 그게 낫겠다. 물소리 이런 것도 뭐 개울물은 음정이 좀 더 높게 들리고 뭐 저 강물은 음정이 좀 더 뭐 이렇게 낮게 들리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이런 거 다 그거 기록해가지고 악보로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올 때는 빗소리. 빗소리도 창문에 뭐 3층 창문에 내리는 빗소리, 강수량 얼마 이상일 때의 빗소리, 태풍이 왔을 때 바람 소리는 솔샵입니다. 뭐 이렇게. 근데 진짜 바람 소리 같은 거는 음정으로 기보를 하면 바람의 속도를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구해 주세요. 저는 절대음감이 아니라서. 사실 절대음감 가진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불편이야 뭐 그런 사람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뇌과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절대음감이 언어와 가지는 상관관계 때문입니다. 2006년도에 발표한 한 논문에 따르면 베트남어와 만다린을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은 단어를 읽을 때 상당히 정확한 절대음감을 보인다고 해요. 그 성조에 따라서 네. 만다린이 중국어잖아요. 네, 조성이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그렇게 성조가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건데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말소리와 음악을 처리할 때 가동되는 모듈 단위는 같고 그러므로 언어와 음악은 공통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원시인들에게는 원시 음악과 원시 언어가 서로 융합된 형태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유추했다고 합니다. 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언어를 배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언어를 구성하고 종합하는 그런 규칙을 뇌가 받아들이면서 뇌도 새로운 방식으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쩌면 절대음감으로 타고났을지도 모르는데 언어를 배우면서 정렬화된 뇌 때문에 절대음감이 사라지고 음악 능력이 감퇴할 수도 있다. 실제로 감퇴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해보면 재밌겠다. 뛰어난 음악가는 그 8도 중에 어디 출신인가? 근데 교육이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는 거랑 관련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 보면서 저는 조금 다른 예지만 아이들이 노래 너무 잘하고 음악적인 감각이 있는데 그런 애들한테 음표 읽는 거, 악보 읽는 거 가르치잖아요. 근데 좀 거짓말처럼 그때부터 애들이 노래를 좀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음악을 악보로 눈으로 보게 되면서부터 좀 잘 못하는 경험을 저는 많이 겪어서 아마 말도 정말 잘하는 애들이 굳이 글자를 빨리 배울 필요 있나 표현을 많이 배우고 경험을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물론 어느 순간에는 지식도 습득해야 하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언어의 그 규칙을 배워야 하는 단계가 오겠지만 너무 또 서둘러서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 강박적으로 부모가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하는 성악과 학생인데 네. 너무너무 노래를 잘해요. 목소리도 너무 좋고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초견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보를 보고 노래하는 처음 본 악보를 바로 불러야 된다거나 이런 걸 너무 못하는 거예요. 네. 악보를 너무 못 봐. 넌 어떻게 이렇게 좋은 대학에 좋은 성악가를 왔니 도대체 할 정도로. 네. 근데 보니까 소리도 너무 좋고 노래 표현력도 너무 좋은데 악보로 옮기는 능력을 별로 발전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유지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네. 그분 같은 경우는 대학까지 가셨다면 유학도 갔어요 심지어. 그랬구나. 어떻게 외국 학교는 더 빡셀 텐데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는. 네, 공부가 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나 그런 문자나 시각적인 거에 약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좀 게을리했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 주변에도 가진 능력에 비해서 이상하게 그런 거는 빠릿빠릿하지 못하고 못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80년대에 그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를 경상도 출신 젊은이들이 휩쓸었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네, 막 한참 휩쓸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원래 경상 사람들이 노래를 잘한다. 뭐 부산 사람들이 노래를 잘한다. 이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영향이 약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경상도에는 성조가 약간 남아있는 그 어투가 있고 하니까 뭔가 음악성이 어릴 때부터 약간 이렇게 좀 주입된 게 아닐까. 언어랑 지금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약간 들어요. 왜냐면 그 진짜 말을 들어보면 전라도나 충청도 사투리에 비해서 경상도는 그 억양이 위아래로 엄청 많이 맞아. 움직이거든요. 움직임이 있죠. 서울말은 우리나라 표준어에 억양이 없다라고 성조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서울말 기준이기 때문인데 경상도 말은 막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니 와 그러는데. 이기다 니기가 너 왜 그러니? 아니 그러니까 막 I am a boy 이렇게 하니까 영어의 억양이 다 강세가 다 없어져. I am a boy. 그렇죠. 하와이요 요즘은. 하와이요.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사투리가 되게 과한. 그래서 경상도 출신 아이들이 일본어를 하면 원어민 같은 정도의 일본어나 중국어를 배우면 그걸 엄청 빨리 그 뭐라 그러지 뉘앙스를 말은 잘 못하는데 사실은 발음은 별로 좋지 않아도 그 현지인인가 하는 느낌이 드는 그게 있어요. 자, 엿장수님 부산 출신이십니다. 네. 2000편의 오페라를 기억하고 바흐의 메시아,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바흐 칸타타 전곡을 외우고 있는 음악 서번트라고 그 정도는 근데 하고 음악가들도 있습니다. 힘든 거 아니에요? 악보 안 보면 그게 어떻게 다 기억나요? 그러니까 서번트 증후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것 같아요. 자기가 들은 것을 모조리 기억하는 서번트 맞죠. 증후군, 서번트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은 낮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등 뇌의 기능에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암산이나 퍼즐, 기억력, 예술적인 부분에서 뭐 이런 특정한 부분에서 굉장한 능력, 정말 굉장하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증후군이에요. 이것은 영국의 의학 박사인 다운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지금도 널리 알려진 용어예요. 백치천재, 전응아 천재, 특별한 자폐증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서번트 재능은요 어릴 때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의 경우는 뇌 손상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대요. 좌반구에 의해 억제되어 있었던 뇌의 우반구가 기능이 자유로워지게 되면서 이런 특정한 재능이 막 발휘되는 거죠. 평소에 나타나지 않지만 보통 사람의 경우에도 생존에 달려있거나 극심한 공포의 상황에서 어떤 걸 굉장히 생생하게 특별히 더 기억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서번트 신드롬으로 설명하기도 한다고 해요. 이들은 각 분야 기계, 미술, 음악 등에서 일반인과는 다른 천재적인 능력을 보였고요. 기억력 또한 일반인들보다 탁월하게 좋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발생되는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은 좌뇌의 손상에 대한 운뇌의 보상 이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어떤 이유로 좌뇌가 손상됐을 경우에 손상되지 않은 운뇌가 좌뇌의 역할까지 하게 되면서 운뇌의 능력이 좌뇌를 보완하게 되어서 강한 보상 작용으로 인해 특정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평범한 사람도 뇌 손상을 입은 이후에 이런 증상을 겪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들 역시 좌뇌의 전면 측두엽의 기능에 장애가 생겼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서번트 증후군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뇌 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자폐 진단을 받은 경우가 대다수예요. 이와 관련된 치료와 재활을 또 꾸준히 받게 되면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환자에 맞는 언어 치료, 심리 치료,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뭐 학교를 다닌다든지 대학에 진학한다든지 취업을 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쯤에서 이런 그 대단한 능력을 보이는 캐릭터들을 주인공으로 삼은 영화 한번 살펴볼까요? 맞아, 그런 영화들 많이 영화 있어요. 많죠. 영화에 관련해서는 또 뭐가 있나요? 우리 묵사발님. 네, 영화 뭐 많죠. 레인맨 제일 유명한 게. 이 제목이 왜 레인맨이냐면 톰 크루즈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자기 형이 있는지도 모르고 떨어져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300만 달러를 유산을 딱 남겼는데 자기한테 남긴 게 아니고 형한테 남긴 거예요. 근데 형은 있는지도 몰랐어. 정신병원에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레이먼드를 이제 몰래 그런 얘기 안 하고 몰래 빼내와 가지고 어떻게든 사인하게 해가지고 반반씩 나누려고 유산이니까 그러려고 이제 여행을 떠난 듯이 이제 이렇게 가는 그 여정에서의 이제 형제가 막 나타나는 그런 휴먼 드라마인데 어렸을 때 톰 크루즈가
원래 톰 크루즈 이름은 찰리인데 찰리가 형 이름을 발음을 못할 정도로 어렸을 때 레이먼드를 갖다가 발음이 잘 안 돼서 레인맨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약간 안 좋은 환경이었고 2-3살 이럴 때 아픈 형이 찰리를 계속 보살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무의식 중에 남아있고 상상의 친구라고 얘는 근데 찰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만나면서 이제 이런저런 사건들 겪으면서 근데 이 친구는 찰리는 약간 양아치여가지고 돈만 빨리 이렇게 하고 이 레이먼드 이 더스틴 호프만을 버릴 생각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더스틴 호프만이 연기한 레이먼드라는 역할이 이제 서번트 증후군에 걸린 자폐성 장애인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스카상을 받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보여요? 그래서 카지노에서 돈을 벌죠. 카드를 다 기억하는구나. 카운팅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카드 카운팅이라고 하는데 이게 카드 배열을 전부 다 외워가지고 다음에 뭐가 그러니까 대충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거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기계가 있어갖고 요즘에 카지노에는 자동으로 계속 섞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씩 하고 그 한 팩에 있는 카드를 이렇게 쫙 이렇게 섞은 다음에 딱 꽂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나눠주기 때문에 이 배열이나 뭘 이렇게 외우면은 무조건 돈을 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카지노에서 이건 불법은 아닌데 쫓겨나죠. 천재들 나오는 그 21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것도 나와요. 걔네들이 학생인데 그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알아요. 교수가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교수가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한 번에 딱 이만큼만 하고 빠져야 되는데 네, 뭐 맞아. 이런 그런 거예요. 그치. 다음 영화. 그래서 그 레인맨을 사실은 이제 거의 베꼈다고 할 정도로 이게 나오는 게 최근에 개봉한 한국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이에요. 그것만이 내 세상에 나오는 박정민이 서번트 증후군 진태 역을 맡아서 연기를 했죠. 여기서는 피아노에 완전히 이게 절대 음감이었을 것 같아요. 게임만 하고 라면 끓이고 뭐 이런 거 막 딱 좋아하는 것만 딱 한대요.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드라마에서도 상태라는 남자 주인공이 자폐증이 있는데 그 주인공도 그림을 그리는 거에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동생이 계속 형을 챙기고 돌봐주면서 살고 있는데 결국 드라마에서는 동화 사파 작가로 활약을 하게 되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번트 증후군이 있으면 어느 한 분야에선 되게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지만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준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든 되게 만들어서 일상생활에 적응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치료의 목적이 이제 그쪽으로 보통 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을 우리가 충분히 서포트해 줄 수 있다면 그냥 자기가 능력을 발휘하는 분야에 계속 발휘하면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인지. 그러니까 자폐는 사실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있고 외부 자극이 자기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소리가 조그맣게 나거나 뭐 빛이 반짝이거나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엄청 큰 고통인 건데 그거를 점점 이제 좀 무디게 만들어서 사회에 적응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람의 과연 행복한 일일까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세계에 사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내가 그 입장이 아니니까.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사회에 계속 적응해서 살아야 하고 특히 장애 아동을 가진 이제 부모님들은 내가 죽고 나면 이 세상에서 얘가 혼자 어떻게 살지라는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장애인들의 어떤 재활 프로그램의 목적이 사회에서 혼자서 끝까지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서번트 증후군인 사람들이 원해서 가진 재능은 아니지만 그게 만약에 본인에게 즐겁다면 피아노 쪽으로 서번트 증후군이 나타났어. 근데 피아노 치기 너무 행복해. 하루 종일 그것만 쳐도 나는 너무 행복해 한다면 그게 더 행복한 삶인가 하는 생각도 문득 들어요. 지금. 막상 그 입장에서는 막 이거 할 때 너무 행복 이런 것보다 저희가 주로 몰입을 해서 즐거움을 느낄 때처럼 그 순간에 그것만 몰입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어느 인터뷰에서 봤는데 이게 얼마나 이 사회 활동을 일반인처럼 하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 가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이것이 있다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은 되게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도와주고 싶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뭐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좀 길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마라톤이 딱 그 얘기예요. 그 실제로 그 어머니가 쓴 책을 영화를 만든 건데 어떻게 혼자 뭘 할 수 있을까 해서 뭐가 하나를 잘하는 게 딱 보이면 부모들이 거기에 꽂힌대요. 대부분 뭐라도. 네, 그래서 똑같이 이분도 그렇게 했는데 그 초원일 캐릭터가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한 거죠. 하겠다고. 그래서 엄마가 말려요. 마지막 장면에서 그 마라톤 하러 갔을 때 말린단 말이에요. 이거 안 뛰어도 된다고. 근데 아니 나는 뛸 거라고. 초원이 다리는 백마룰 다리. 그때 이제 그 장면 나오면서 그 영화가 끝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어머니 입장에서도
그때까지는 그런 걸 못 느꼈다가 그 순간에는 내 아들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거일 수도 있겠구나. 그전에는 얘가 이걸 잘하고 좋아하니까 그냥 막 시킨 거예요. 얘가 이렇게 해서 평범하게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자립을 하게끔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번개 맞아가지고 갑자기 5개 국어 할 수 있게 된 남자가 뇌종양이었던 것 같아. 어느 날 갑자기 이 남자가 외국어를 막 능숙하게 해가지고 뭐냐고 막 이러고 막 TV 쇼에도 나오고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뇌에 종양이 생겨서 그게 여기를 눌러가지고 아이고. 뭐 이렇게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그 수술을 하고 났더니 그 언어 능력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지어 주변 사람들 사라졌어요. 너무 너무 신기한 아깝다고 것 같아요. 너무 아깝다고 이랬더니 뭐 그 남자는 별로 아깝지 않다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이런 그렇죠. 얘기했다. 이런 부분도 흥미로웠어요. 뚜레 증후군 여러분 어떤 증상인지 아세요? 틱장애가 있고 뭐 눈을 좀 계속 깜빡깜빡 한다거나 반복적인 어떤 행동을 한다거나 근데 이런 이 틱 증상 자체가 음악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이 있어요. 아까 발작 반응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음악 치료와도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음악을 하면 그것이 없어진다, 치료가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음악에 집중함으로 해서 외부로 산발적으로 발산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마구 발산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한 곳으로 모으는 거예요. 집중시켜주는 네, 집중시켜주는 좋은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해요. 음악과 우울증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요. 슬픈 일을 겪었을 때, 또 상실감을 겪었을 때 어떤 노래가 심지어 더 울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힘이 되고 그렇잖아요. 카타르시스를 느끼나.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내 마음 같고 그래서 공감이 돼서 눈물이 나는구나 이런 느낌보다는 너무 슬프고 힘들 땐 이 마음을 말로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아까 실어증 걸린 사람들이 노래할 때만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게 마치 내가 너무 슬프고 우울할 때 설명할 수 없는 이 감정을 노래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좀 자정작용, 치유작용을 겪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 번 더 음악의 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모로 조금 이게 중간중간 좀 전문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뇌에 대한 이야기라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다른 거 좀 찾아보게 되기도 하고 번역체여서 조금 다시 읽게 된 부분이 있지만 여러모로 뇌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재미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음악과 뇌신경에 대한 이 놀라운 체제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연약한지도 이 책에선 설명하고 있어요. 뇌 일부가 손상되면 음악을 인식하거나 상상하는 능력에도 장애를 입을 수 있어요. 책에는 음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실음악증에 대한 사례도 나오거든요. 소리를 들었는데 그걸 음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이상한 소리로 듣는 거예요. 외국어 들으면 무슨 언어라고 인식 못하는 것 같은. 여기서는 심지어 괴기스러운 소리로 듣는 극단적인 경우를 이제 환자의 실예를 들고 있다 보니 그런 설명까지 하고 있는데요. 뇌벌레 현상이나 음악 환청 뭐 이런 게 음악 발작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처럼 신경질환을 겪는 환자들에게 강력한 치료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는 이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도 하고 윌리엄 증후군 환자들에게는 삶의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책은 다양한 환자들의 사연을 좀 애정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었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음악의 힘을 좀 느낄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네. 저자는 마지막 장에서 중증 치매 환자들이 음악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거나 몸을 떠는 경우를 서술하며 이들에게 음악은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며 적어도 잠시나마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해주는 놀라운 위력을 발휘한다라고 썼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코코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장면이 기억났어요. 너무. 네, 노안으로 굉장히 연세 드셔가지고 말씀도 못하시고 코코 할머니. 남자 주인공이 꼬맹이, 네. 코코 할머니의 손주인데요. 음악을 너무 좋아하죠. 근데 마지막에 할머니에게 노래를 불러드려요.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엄청난 말씀하시죠. 한마디도 안 하다가 마지막 장면에서 그 음악으로 인해서 본인의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이렇게 코코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구엘.
미국에 맞아. 네, 오늘 이 시간 어떠셨어요? 저 그런 거에 되게 관심 많아요. 인간의 진화 중에 예를 들어서 인간이 곧 우주에서 살게 될 수도 있는데 지구에만 살던 인간이 우주에 나가면 그 우주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뭔가 몸이나 뇌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스마트폰을 10년 전부터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 게 인간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근데 이 음악도 저는 분명히 인간의 몸이나 어떤 뇌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시인들하고 지금 우리는 음악을 꽤 한 1000년? 1500년 때부터는 굉장히 좋은 음악이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우리하고 원시인들하고는 뭔가 몸이나 그 뇌의 어떤 구조가 다르지 않을까. 분명히 뭔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 책에 아마 그런 것도 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를 진화시키는데 음악이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음악을 그 뇌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음악이 뇌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고요. 아마존님 말씀처럼 약간 본능적으로 우리 진화에 도움이 되는 뭔가 근데 좀 그 고차원적인 활동인 것 같아요. 음악이. 그러니까 단순히 언어나 뭐 음이나 이런 거에 그냥 결합이 아니라 맞아요. 그 뇌에서 아주 고차원적인 활동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고 근데 애기들 보면 아주 어린 애기들이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면 막 좋아서 막 들썩들썩. 춤추고 막 흥 넘치고 그리고 애기들이 자기가 싫어하는 음악이 나오면 막 울고 이러거든요. 그 특정 음악이 나올 때 싫어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되게 어린데도 그 취향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되게 신기한데 오늘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뇌 속에 이미 저장돼 이미 있거나 깔려 있어. 뇌의 기본 어떤 흐름이 시놉스 자체가 뭔가 음악과 관련이 되어 있구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음악은 우리의 본능이다. 어떠셨어요 오늘? 자, 음악은 저는 이제 음치에 뭐 이런 거 뭐 절대감도 아니고 저는 뭘 느끼냐면 우리가 말이 안 통하지만 아프리카 부족이 무슨 타악기를 두들기면서 막 춤을 추면서 하는 그 모습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알래스카의 어떤 그런 원주민들이 얘기하는 그런 뭐 노랫소리라든지 아니면 인디언들의 뭐 이런 거를 근데 그게 정말 가사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다 느껴졌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는 뇌에 관련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다 그런 유전자들을 싹 다 갖고 있긴 있나 봐요 전부 다. 왜냐하면 저기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뭐 발생돼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흩어져 간 거잖아요. 근데 그 시대 막 몇만 년 전, 몇천 년 전, 뭐 몇백 년 전에 했던 그런 음악들이 그 느낌, 감동을 주는 건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 음악도 집단 무의식의 한 영역일 것 같아요. 네, 얘기를 들으면서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우리의 DNA에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은 짱이다. 오늘의 결론, 음악은 짱이다. 실제로 음악과 언어를 같이 설명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차원이라는 설명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저희가 뭐 성조 있는 언어 문화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했지만 영향이 있다는 것이지 오히려 음악과 언어가 직접 관계는 없다는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는 그게 좀 더 흥미로웠어요. 음악을 그 언어적인 영역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네. 그 유명한 수학자나 과학자들 중에는 음악 천재들 되게 많거든요. 네. 피타고라스. 뭐 그런 뭐 우리 배웠어요, 그죠? 네, 뭐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과학자나 수학자들 중에 취미로 음악을 아주 전문가 수준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언어학자 중에 그렇게 음악을 그렇죠. 전문가 수준으로 잘했다는 사람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또 역으로 있으면 뭐 좀 알려주세요. 몇 개 국어 했다는 사람들이 또 음악을 뭐 엄청 잘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런 꼭 연결이 되지는 않는 것 그런 같아요. 경우는 연결해서 많이 별로 네. 이렇게 강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익숙해서 말 잘하면 음악도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나? 되려 음악하는 사람들이 뭐 언어를 잘하는 경우에는 뭐 노래하면서 외국어 노래도 하고 뭐 그리고 음악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언어 빨리 익히듯이. 배운다더라 네,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근데 내 반대로 주변에는 보면 뭐 음악 정말 잘하는데 그 한국말도 잘 못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뭐지? 음악으로 치유되고 음악으로 고통받고 또 음악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페부를 찌르는 책이에요. 다양한 사례를 종합 분석한 이 저자는 인간에게 언어 본능 외에 음악 본능이 있다는 확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여전히 미지의 공간이라는 사실도 절감하게 하면서 요즘에 뇌과학이 여러모로 좀 인기가 있는 단어 아닙니까? 음악과 관련된 여러 사례 그리고 다른 책들도 좀 찾아보고 싶어졌어요. 그러다 눈에 띈 한마디가 있는데요. 영국 낭만파 시인 존 키츠의 말입니다. 들리는 음악은 아름답지만 들리지 않는 음악은 더욱 아름답다. 결국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음악은 인간 존재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오늘날 음악이 너무 어디에서나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음악이 힘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판도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